여부리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역사에 있어서 논쟁거리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진시황의 생부냐 아니냐가 가장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가로 출발해가지고 천하를 건 도박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부리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리의 정치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냐 그러면 역시 과정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부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라고 하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진이 뭐죠? 아시는 분이요? 저 산처럼 보이는 게 뭘까요? 저 무덤이 진시황 무덤입니다. 여부리면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기 진시황 무덤이고 저 진시황 무덤 축조를 총 책임졌던 인물이 여부리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부리가 진시황의 생부냐 아니냐라는 점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부리가 생부라면은 아들의 무덤을 그죠 직접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여부리의 정치 도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리의 간단한 신상 명세서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내는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235년에 죽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는 순자가 있습니다. 유가 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순자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자 이후로 유가 사상을 정리한 두 인물 가운데 맹자가 유가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은 순자는 유가 좌파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이 순자 밑에서 한비자고 이사라고 하는 걸출한 법가 사상가들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제가 인물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50년 가까이 먼저 태어난 인물로 같은 세기를 살았던 인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기원전 298년에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첫 왕인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사망한 해가 기원전 298년이고 여부리의 활동 시기하고 겹칩니다. 기원전 285년에는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세계 7대 불가사인가 8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완공이 됐고요. 기원전 281년에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관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조선이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한 사건이 전국책을 비롯해서 중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264년에 1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고 기원전 246년에 영정, 훗날 진시황이 되는 영정이 진왕으로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13살의 나이로 왕으로 즉위한 해고 이 해는 여부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되게 진시황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성은 영씨입니다. 이름이 정이에요. 그래서 영정이고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진왕으로 불렸고 39살 때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시황제, 첫 황제다라고 하는 이름. 그 황제라고 하는 명칭은 진시황이 스스로 선택한 두 글자입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천하를 통일했으니 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호칭을 한번 상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러면은 사망오제 황자, 그 다음에 사망제자, 사망의 황자, 그 다음에 오제의 제자를 하나씩 따서 황제라고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황제니까 시황제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다른 호칭을 붙이지 말고 2세, 3세 이렇게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세에 이르도록 길이 진나라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두 번째 황제만에 2세 황제만에 최초의 통일 제국이 멸망을 했죠. 그죠?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여부리에 관해서는. 사마천이 진시황 봉기나 그다음에 여부리 열전이라고 하는 두 편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또 이사 열전도 이제 여부리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몇 편의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이다. 서로 상반된 기록을 동시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논란을 자초한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부리의 삶이나 진시황 삶을 전체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느 쪽 설이 맞는지 알아서 결정하라라고 해서 선택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과정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진시황이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조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지금부터는 이제 진시황 이전의 아버지, 법적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적 아버지인 자초라고 하는 인물이 조나라 수도 한단에 인질로 잡혀가 있을 때 여부리를 만나고 여부리의 첩을 이 자초가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그런데 여부리에게 자초에게 시집 올 당시에 이미 임신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사마천이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1년 만에 12달 만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이. 그래서 과연 진시황의 생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나머지 다른 기록은 전부 다 자초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초는 나중에 장량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를 함으로써 3년 만에 죽고 진시황이 13살의 나이로 아버지 뒤를 잇게 됩니다. 요 1년의 과정에서 여부리의 역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리가 정치 도박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상대의 심리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치 도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도박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부리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자기 식객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여시춘추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집단지성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잡각, 그러니까 여러 사상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통합한 문화사업을 하나 실천으로 옮깁니다. 여시춘추를 편찬을 합니다. 이때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간이나 죽간에다가 전부 다 씁니다. 글자 수는 약 20만 자가 넘는 방대한 양의 책을 하나 편찬을 해내고, 이 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의 죽간을 함양성 성문 밖에다가 쭉 걸어놓고요. 20만 자나 되는 목간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한 글자라도 고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면 한 글자당 1000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을 내붙입니다. 일자 1000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깁니다. 여부리가. 그만큼 자기 사업에 있어서 또 이 책의 편찬에 있어서 여부리가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죠? 여부리는 진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위나라 사람, 양책, 적자입니다만은 지명으로 읽을 때는 양책이라고 있습니다. 위나라 양책의 대상인입니다. 집에 간우 1000금, 집에다가 1000금을 쌓아놨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상이었습니다. 여부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사마천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천매귀라고 해서 값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쌀 때 사들여서
비쌀 때 내다 팔아서 간우청금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부리가 위나라에서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각지를 다니면서 국제적인 상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상인이 특히 전국시대 이제 말기에서 천하 통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기입니다.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 형세를 살피고 그 형세의 분석과 파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뭐 오늘날 기업하는 분들이 세계 경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었지만은 2000 수백 년 전에 상인으로서 천하를 다니면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자기 사업에 활용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부리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입니다. 공자님 제자 가운데 특히 수제자 가운데 유일한 상인이었고 여부리보다 자공은 더 큰 상인이었습니다. 거기는 거상입니다. 대개 중국에서 상인을 큰 상인을 이름을 붙일 때 대상, 거상 이렇게 붙입니다. 대상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상인을 주로 가리키고 거상은 국제적인 상인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 사업하는 경제인으로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칭은 유상입니다. 유학할 때 유자를 붙여서 상인상자를 붙여주게 되면은 지식인 플러스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도 갖추고 있는 그리고 문화적 강박도 갖추고 있는 상인이다 해서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뭐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연루된 상인 같으면은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교 상인들 가운데에서 유상으로 불리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인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리자청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올해 90이 훨씬 넘은 이런 상인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유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곤 합니다만은 이 유상의 시조가 바로 자공이었습니다. 자공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 대등하게 예를 나눌 만큼 왜 자공 자신이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의 제자였고 학문도 대단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유상으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다른 나라 임금까지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서 자궁을 맞아들였고 월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화가 있냐 그러면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청소시키고 자기가 마차를 직접 몰아가지고 궁궐로 모시고 갈 정도로 대단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상의 원조하면은 공자의 수제자였던 자공을 얘기를 합니다. 뭐 여부리는 뭐 거상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제 말년에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약간의 스캔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상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대상이라고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전국시대 때 천하 각지를 다니면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자기 사업에 활용했던 그런 인물이 여부리였습니다. 자, 여부리는 어차피 이제 자초라고 하는 인물에 투자를 해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진나라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나라 소왕 40년인 기원전 267년 태자도가 위나라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66년에 위나라 출신인 범수라는 인물이 재상이 됩니다. 이 범수라는 인물은 위나라의 외교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함으로써 재상까지 올라간 인물인데 그 외교 정책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공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개 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는 제일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었고 제일 동쪽에 제나라하고 남쪽에 초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중간에 중원 지역에 한조위라고 하는 3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북성하고 요녕성 쪽에 있는 연나라라고, 이 고조선하고 관계에 있는 연나라입니다. 이렇게 7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이 한조위를 공략을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약한 이 한조위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한조위를 공략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초나라가 한조위를 도와주게 되면 여의치가 않거나 또는 동쪽에 있는 제나라가
한조위를 도와주게 되면은 역시 또 공략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 초나라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친하게 지냅니다. 뭐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까이 있는 한조 요 세 나라를 공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천합 통일의 상황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원교 근공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범수라는 인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범수도 위나라 사람입니다. 이사는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돕는 역할을 했던 이사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중요한 장수들이었던 몽씨 집안 사람들은 다 제나라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부터 외국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모셔와가지고 기용하는 아주 특별한 인재 정책을 실시했어요.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외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진나라의 동방 진출에 기틀을 놓습니다. 이때 진나라가 내세웠던 인재 정책이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불문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종족 출신이냐를 따지지 않아. 두 번째, 어느 나라 출신이냐를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묻지 않았다 해서 사불문 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재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진나라가 천하가 통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부리가 위나라 상인 출신으로서 진나라의 정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나라 이와 같은 인재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은 여기에다 하나만 더 보태면은 완벽한 인재 정책이 됩니다. 그죠? 성별 불문만 집어넣으면 5불문만 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인재 정책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원전 265년에 둘째 아들 안국군이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소왕 때. 근데 이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화양 부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국군 아들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안국군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하는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여 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조나라의 인질로 보낸 아들이 이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자초로 바꿉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고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게 되면은 휴전협정으로 인질 교환을 해요, 옛날에는. 그럼 인질이 어떤 아들을 주로 보내겠습니까? 어디 가서 죽어도 괜찮은 아들을 보내죠. 이인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왜? 어머니가 안국군에게 사랑을 못 받아. 거의 버림을 받은 그런 신세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조나라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 해서 보내진 인물이 이인입니다. 여부리가 사업을 하다가 조나라에 왔어요. 조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우연히 이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인을 만나가지고 신상 명세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투자할 만한데? 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기화가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경제인들이 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이하고 특별한 물건은 차지할 만하다. 그러니까 미리 차지해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딱 봤을 때에는 이인이 기화가거야. 이거 투자하면 뭐가 되겠는데? 이런 판단이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인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좌 심어 이인과 더불어서 마주 앉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좌 심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여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을 키워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인을 만나서. 그랬더니 당신부터 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인도 만만치 않아요. 대화가. 그랬더니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나라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나하고 손잡고 진나라의 정치
직접 한번 개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솔깃해진 이인이 내가 만약에 진나라 왕이 되거나 진나라에 돌아가서 권력을 잡게 되면 천하를 당신과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이상 이인의 이제 몸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인은 가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인에게 집중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진나라 조야에 있는 인물들, 실세들이 이인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부터 이제 여부리의 화려한 로비 기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부리가 500금을 들고 진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초를 두루두루 선전을 합니다. 진나라 조야에다가. 근데 여부리의 이 로비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그러면요. 자, 누구한테 로비해야 되는 건 뻔합니다. 일단 안국군한테 로비해야 되죠. 태자니까. 그런데 안국군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화양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려면 여자한테 로비를 하는 게 또 효과적이겠죠. 그 화양 부인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 여부리는 놀랍게도 화양 부인에게 직접 로비를 하지 않고 화양 부인의 언니를 먼저 만납니다. 여기가 이제 여부리의 로비술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하고 직접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최고 실세의 태자의 부인에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만나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만나줬을까라는 거 하나, 그죠? 예, 상인이니까 신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하나 걸렸을 거고요. 또 하나는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인의 성격이라든지 성향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려면 화양 부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니가 제격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이 화양 부인의 친인척들은 화양 부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화양 부인이 안국군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은 화양 부인의 가족들도 다 권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권력이 비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화양 부인을 먼저 찾아갑니다. 화양 부인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동생 화양 부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화양 부인에게 안타깝게도 후사가 없다. 자식이 없지 않냐? 지금은 여전히 아름답고 미모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국군의 태자의 사랑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색사인 자는 색세이 A다. 미모로 사람을 섬긴 자는 그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드는 법입니다. 라고 하나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은 안국군께서 화양 부인을 사랑하고 이뻐하시지만 화양 부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미모가 시들게 되면은 안국군의 사랑도 시드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 권력자들이, 그죠? 얼마든지 젊은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맥히는 거죠, 그죠? 듣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화양 부인의 언니가, 엄마, 이제 만약에, 지금 나이로 봐서는 이제 화양 부인이 애도 못 놀 것 같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미모도 시들 것 같고, 그러면 안국군이 또 다른 젊은 첩에게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이 총애를 받게 되면은, 화양 부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전부 다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양 부인의 식구들도 다, 가족들도 다 권세를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언니가 화양 부인을 찾아가서 흔들어 댑니다. 뭘로 흔들어대요? 양자를 두라고. 이게 핵심이 그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라도 드려라 이겁니다. 여부리의 로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이인을 화양 부인의 양자로 드리는 게 가장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장 양자로 드리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조나라 이인에게 기본적으로 조나라 지역에서 유명한 명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체면 유지비 잔뜩 주고, 그죠? 밤마다 여기
조나라 수도 한단에 몰려온 여러 나라 유력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건너와서 자초를 이제 선전을 한 겁니다. 아유, 자초가 그 사이에 이제 이름을 자초로 바꿔줍니다. 여부리가. 이것도 아주 치밀한 그 계산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자에다가 초나라 초자를 쓰는 거예요. 초나라 아들이들. 그러니까 화양 부인 입장을 고려해서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인이 조나라 수도에 인질로 가 있지만은 늘 아버지 안국군과 그 다음에 화양 부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친부모처럼 화양 부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언니가 화양 부인을 흔들어 대니까 화양 부인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인 안국군을 흔들 수밖에 없죠, 이제. 백엔잎 송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죠, 그죠? 당장은 안국군은 에이,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화양 부인 입장에서 나는 아들도 없고 그런데 당신의 후계자가 누구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나는 밀려날 거 아니요. 그래, 나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자초를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옥부라고 그래가지고 옥을 징표로 삼아서 서로 옥에다가 약속을 새겨서 반쪽씩 나눠 가집니다. 막강한 이제 후원자들을 자초가 이제 얻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여부리의 무희 출신으로서 조희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이 여부리 집에 놀러 갔다가 자초가 이 조희를 보고는 홀딱 반해가지고 나한테 시집 보내라고, 내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부리가 기이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욕심을 낸다라고 해서 욕이족이라고 하는 아주 심하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왕 도박하는 거 한번 크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무희를 여부리에게, 자초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임신 상태였어요. 1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훗날 진시황이 됩니다. 이름을 정이라고 붙여주고, 훗날 유학자들은요, 이 진시황을 대단히 비판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군서갱류 이런 것 때문에 진시황을 폭군으로 몰아붙이면서 진시황을 이름을 아주 욕되게 바꿉니다. 약하면은 뭐라고 영정이라고 하지 않고 조정 이렇게 부릅니다. 조나라에서 태어난 정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라고 부르고, 어떤 유학자들은 아예 여씨를 따가지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부리 아들이라고 여정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진시황의 생부가 누구냐의 논쟁이 더 치열하게 아주 벌어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낳고요.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당시 진나라가 다시 조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자초하고 그 가족을 죽이려고 하죠. 요 인지를. 그러니까 여부리가 돈으로 관리를 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자초를 진나라로 탈출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진시황의 나이가 9살입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조나라 수도 한단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9살 때까지. 근데 아버지는 9살 때 먼저 조국 진나라로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진시황의 그 진왕정의 생모가 여부리의 첩이 아니고 조나라 부잣집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남아있는 모든 기록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여부리의 첩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자초하고 화양 부인이 만납니다. 양아들이 만났죠. 근데 여부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연출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름도 자초로 바꿨죠. 화양 부인을 만날 때 초나라 옷을 입혀가지고 화양 부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자초의 모습을 본 화양 부인이 아들아 하고 끌어안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부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화양 부인에게 로비했는지 이제 그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안국군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즉위 1년 만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급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후대 기록에 따르면 여부리가 독살했을 것이다 라고 억측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설은 못 되고요. 그러니까 자초가 이제 임금이 된 겁니다. 안국군의 이제 양아들이, 화양분의 양아들이 됐고 후계자가 됐으니까 거기 장량왕입니다. 그리고 9살 난 진시황도 정도 어린 왕도 정도 진나라로 귀국을 시킵니다. 여부리가. 그렇게 해서 가족이 재회합니다. 9살 때 모든 가족이 이제 한꺼번에 다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기원전 249년에 여부리는 자초를 왕으로 세운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문신 후에 봉해지고 낙양 10만 호를 농공 행상을 통해 가지고 상으로 받습니다. 낙양 땅 10만 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호수당 인구를 3.5인 정도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35만 명의 인구를 거기서 나는 모든 세금을 다 자기가 다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47년에 장량왕도 즉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부리의 투자의 최종 목적은 자초를 임금으로 올리는 데까지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문신에 봉해줬고 낙양 땅 10만 호를 받았는데 3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린 13살 난 정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호박이 이제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죠. 그죠? 왜? 모든 권력을 이제 여부리가 행사합니다. 어린 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이 즉위함으로써 진왕정이 됐고요. 여부리는 진왕정에 의해서 어떻게 불렸냐 그러면 중보라고 하는 존칭으로 불립니다.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왕에게 큰아버지로 불렸어요. 여부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상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재상이 됩니다. 임금으로부터는, 왕으로부터는 큰아버지로 불리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을 좌우하는 상국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식객 3천에 1만 노비를 거느리는 권력 집단이 여부리 주변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인사권은 다 여부리에게서 나옵니다. 13살짜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진나라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대박이 났죠. 그죠? 기화 과거가 단순하게 기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가지고 여부리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전 239년에 22여만 자 여시춘추를 편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성 문 밖에다가 걸어놓고 한 글자라도 고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만한 거죠, 그죠? 오만한 거고 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은 자신만만한 거죠. 상인으로서 여부리의 그 안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시춘추의 편찬입니다. 중국 역사상 집단 지성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의 백과전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사례로서의 가치도 대단히 높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시춘추에 나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부리는 그 절정을 이룹니다. 권력의 절정기를 맛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어린 정까지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여부리가 계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초를 임금으로 후계자로 만들고 임금으로 올리는 데까지는 여부리가 분명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초가 3년 만에 장량왕이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린 정이 임금이 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여부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계산된 결과인가 아니면 이제 덤인가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늘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않고 예견하지 않고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닥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부리가 상국으로서 13살의 진왕정이 임금이 되자 여산에다가 무덤을 이제 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고 권력자가 즉위하면은 즉위한 바로 즉시 바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고, 만약에 무슨 일로 급사하거나 이러면은 빨리 후계자를 선정해서 또 다시 임금 자리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덤을 만듭니다. 일단 제일 먼저 택지부터 하죠. 팀부터 만듭니다. 무덤 축조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두 번째는 택지를 선정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택지를 선정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택지가 선정이 되면은 또 하나의 작업이 따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택지가 선정된 지역을 도시화 시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서 그래요. 신도시 하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전국의 상인들을, 부유한 상인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장사꾼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토목 건축을 위한 자재도, 그죠? 예.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죠. 길도 닦아야죠. 인부도 동원해야죠. 별의별 것들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진시황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동원됐냐 그러면 70여만 명이 동원됩니다. 인부만 70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산 건능의 책임자가 이제 여부리가 되고 무덤을 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진시황 무덤입니다. 아까 보셨던, 멀리서 보셨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진시황 무덤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통해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못 올라갑니다. 입산이 금지가 돼 있고, 차를 타고, 전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거나 뭐 이렇게 앞에서 사진 찍거나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저 거대한 나무들은 전부 다 저겁니다. 뭐죠, 저게? 네, 석류나무들입니다. 대부분 다 석류나무하고 복숭아 나무들이 많습니다. 자, 예상했느냐, 어린 진시황의 즉위까지 예상했느냐, 예상하지 못했느냐의 이제 변수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뜻밖에도 진시황의 변수보다 먼저 다른 변수가 터집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진시황의 생모입니다. 장량왕이 3년 만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여부리의 첩이라고 알려져 있던 조희가 태후가 되어버렸어요. 왕후에서 태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궁궐의 제일 큰 어른이 되어버렸네. 근데 나이는요 젊어, 그죠? 쌩쌩하지 않습니까? 여부리의 첩으로서 자초에게 시집올 당시에 뭐 20대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진시황이 13살 때 임금이 됐으니까, 그때 과부가 됐으니까 해봐야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40을 못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어. 사마천 사기 기록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19금의 기록이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젊은 조태후가 성욕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성욕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한때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여부리를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여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치적으로. 왜 여부리가 굳이 태후하고 스캔들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나중에 새어나가고 이러면 부담만 될 뿐이잖아요. 조태후 입장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리를 침실로 끌어들여 가지고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여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인지 매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장안에 젊고 정력 좋은 남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누가 정력 좋은지를 시합을 붙여요. 그 정력을 어떻게 뭐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이냐 그러면 남성의 성기에다가 수레바퀴를 매다는 쇼를 합니다. 수레바퀴가 무게 다른 몇 킬로짜리를 매달았다. 누구는 그 다음 누구는 몇 킬로짜리를 매달았다. 제일 무거운 걸 매단 사람을 1등으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뽑히냐 하면 노예라고 하는 놈이 장안에서 정력이 제일 좋은 남자로 선발이 돼서 환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조태우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때가 진시황 나이 보통 한 14살, 15살 넘어갈 무렵이 됐을 겁니다. 진시황은요,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죠. 이국 말리 조나라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9살 때까지 아버지가 없이 삽니다. 3살부터 9살 때까지 아버지가 없이 살아요. 그리고 19살 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기 접어든 무렵에 아버지가 죽어. 그죠? 근데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는 바람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적 아버지인 자추가 3살 때 진나라로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은 9살 때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이죠. 횟수로 6년 동안 어머니하고 조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이때 누가 돌봐줬겠어요? 여우리가 돌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자초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 6년 동안 여부리하고 진시황의 생모인 조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이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폐허가 된 다음에 여부리를 침실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진시황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의 이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식 아내를 두지 않았어요. 진시황은 첩도 있었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정식 황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유일하게 존경했던 여자 한 사람의 기록이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성이 화식열전에 나오는 과부청이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과부였어요. 자기 어머니처럼. 그런데 이 여성 사업가는 자기 가업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몸도 수절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던 그런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청을 존경해가지고 진시황이 과부청의 함양으로 올라오면 국빈 대접을 합니다. 상계국 대접을 합니다. 왜? 어머니하고 완전히 다른 여자예요. 자기 어머니 생모하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청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진시황이 이 여성을 위해서 기념관까지 지어줍니다. 역회청대라고 해서 오늘날로 가면은 상공업 상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공업 회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기록이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하마치 마더 컴플렉스가 대단히 심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성 혐오증이 굉장히 강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13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은 여부리가 휘두르고 있죠. 어머니는 중보,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부리를 침실로 끌어들이질 않나. 좀 이따가 안 되니까 이제 노예라고 하는 요 정력전 놈을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조태후하고 이 노예 사이에서. 여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진시황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시황한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근데 진시황이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저지르는 행태를 일일이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기원전 238년 진시황 나이 22살 되던 해 성년식을 갖습니다. 13살에서 22살 때까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설 때가 됐어.
그 문제는 여부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노예하고 생모, 조태후가 문제야. 왜? 이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예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 어린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성년식 하자마자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이 반란을 아주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순식간에 진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나이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진시황이 상당히 총명하고 똑똑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 귀국할 때까지 조나라 수도 한단에 있을 때 다 여부리가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추정했던 그 사이에서 조이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여부리 입장에서는 진시황을 어떻게 도살했을까? 제가 봤을 때 책 사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게임기 사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부리가 돈이 많잖아요. 책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이게 주가 사다 줄 거 아닙니까? 진시황한테 교육을 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충분히 교육시키거든 남죠. 이 사실은 이런 추측은 또 어떻게 뒷받침이 되냐면 나중에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요. 젊었을 때 한비자의 글을 읽고 진시황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직접 한번 만났으면 죽어도 여한이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그 글을 쓴 사람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또 한비자의 글이 쉬운 글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니까 진시황의 공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전하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진시황은요 매일 검토해야 될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무게를 정해놓고 그 양을 다 검토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식견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오늘날로 놓고 보면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뭘 했을까? 책 읽고 시뮬레이션 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만약에 임금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머니가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22살 때 노예가 어머니하고 생모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아주 신속하게 그것도 잔인하게 아주 진압을 합니다. 두 어린 동모죠, 그죠? 동모 이부죠, 그죠? 자기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노예와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두 남동생이 그죠? 이 남동생을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돌판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잡아들이게 하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현상금을 걸어요. 전국에. 근데 현상금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 단위로 걸어요. 현상금을. 1억, 2억도 아니고 1조씩 거는 거죠. 오늘날 단위로 보면 그 정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노예는 잡자. 도망간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붙잡혀서 결국 죽습니다. 사실을 찢어서 죽입니다. 이렇게 22살 때 권력 전면에 진시황이 등장합니다. 13살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혼자서 노심초사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내가 권력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한 끝에 전면에 나서 진시황이 화려하게 정치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부리가 진시황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예견을 했을까? 그죠? 행여 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겠지만은,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정체나,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심기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재밌습니다. 여부리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살
진시황이 정치 전면에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인사권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권력은 여부리가 쥐고 있잖아요. 진시황 입장에서는 여부리한테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은 원인 제공자는 노예를 생모에게 조태호의 침실로 보낸 여부리한테 있단 말이죠. 여부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권력이 막강하니까. 여부리 권력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인물입니다. 무려 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237년에 3년 만에 여부리를 삼국 자리에서 파면시킵니다. 일단 책임을 물어서. 그리고 그 이듬해 236년에 촉지방으로, 저 남쪽 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부리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여부리가 유배 갈 때 외국의 사신들이 나와가지고 여부리에게 인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진시황 입장에서는 여부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여부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뭘로 제거하냐? 편지 한 통으로 죽입니다. 진시황이. 유배 가는 도중에 여부리에게 진시황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딱 2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질문 2가지를 던집니다. 여부리에게. 도대체 당신이 진나라에 대해서 무슨 공을 세웠길래 우리 진나라에 대해서 낙양땅 10만호의 봉지를 받고 문신우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거창한 자기를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냐 라는 거 하나. 2번째, 당신이 진나라 왕씨라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너를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이렇게 딱 2가지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는 뭐 형식적인 거죠. 그죠? 2번째 게 핵심이죠. 피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 때문에 진시황의 생부는 자초가 아니라 여부리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기 생부가 여부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딱 피를 부정을 해버린 거죠. 이 편지 한 통으로 그 이듬해 기원전 235년에 제가 회심의 미소라고 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지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끝냅니다. 아마 웃으면서 죽지 않았을까. 역시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싹싹하게 자기 목숨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부리가 다른 모든 건 예상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친아들인 진시황의 자질과 진시황의 내면의 정신세계 이런 부분에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 마지막 순간에 진시황의 자질을 확인함으로써 굉장히 흔쾌히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천하 통일을 아마 예견하고 세상을 떠나는 걸로 보입니다. 천하 통일의 기반은 거의 여부리한테 다 다져놨거든요. 이로부터 14년 뒤 기원전 221년 진시황 나이 39살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무려 300만 제곱킬로미터, 오늘날 남북한합친 땅덩어리 15배 되는 땅을 지배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이 진시황이 인해가지고 성취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부리 무덤입니다. 여부리는 여시춘추를 통해 가지고 박장을 주장합니다. 무덤 조성은 간소하게 해야 된다. 이 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소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실제 하고 있고 남아있는 여부리 무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양에 남아 있습니다. 재미난 기록이 사기가 아닌 전국책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부리가 자초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여벌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땅에다 농사를 지으면 많이 남기면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잘하면 10배쯤 되겠지. 농사 지어서 10배 되나요? 그랬더니 보석 따위를 팔면은 얼마나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했더니 100배쯤 남지 않겠냐? 많이 남으면. 그랬더니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요?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야 따질 수 없지. 언카운터블이라고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는 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장면이 여부리가 자초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다른 기록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상인 출신으로서 저 나라에 장사하러 왔다가 진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안국군의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찌직구레이 아들 이인을 만나가지고 기와 각오로 판단을 하고 이 이인에게 정치적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했던 여부리가 상당 기간 진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아마 천하의 명성을 남기는 그런 정치적 성공을 거뒀고 또 뜻밖에도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때 자기의 첩이었던 조태우의 난잡한 사생활과 자기 친화될 가능성이 높은 진시황의 리더십, 좋게 얘기하면 리더십이겠죠. 진시황의 반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부리가 자초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업을 통한 안목을 길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듯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에 아주 크게 주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즉, 또 한 가지 여부리에게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키우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여부리의 정치 도박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거 귀한 물건이네 생각해서 사들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만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그 값이 그 값이죠. 이 물건 값을 키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을 들여가지고 이 물건이 얼마나 값비싸고 또 필요한 물건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함으로써 물건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더하죠.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기화가 또 다른 기화를 낳게 되죠. 기이한 물건이 또 다른 기이한 물건을 낳게 되고 이게 이제 자초에서 진시황으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부리 입장에서는 자초까지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초가 다시 그 아들인 진시황 때까지 이어짐으로써 그 가치가 투자가 또 다른 투자를 낳고 기화가 또 다른 기화를 낳게 되는 도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한 통찰력을 여부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초를 만나가지고 진시황이 22살 될 때까지 그리고 3년이 25살 때까지 3년 뒤에 죽었으니까 이게 25년 걸리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기화를 진짜 기화로 만들었던 여부리의 로비의 절묘한 수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략 대상 로비를 할 때 있어서 누구를 공략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기화가 즉 진시황이 왕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기화가 여부리를 역공하는 그런 결과가 없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첩이었던 조태우가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을 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태우하고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얘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이 반란을 통해 가지고 진시황이 반란을 신속 잔인하게 빨리 진압을 하고 자기 정치적 역량을 드러냄으로써 여부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지 않았냐라는. 근데 문제는 천하 통일을 이룩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여부리의 투자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시황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 하나를 여부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여부리의 투자가 결국 진시황을 탄생시키게 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역사가 아주 재미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기다림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본 수입보다 더 큰 부수입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다림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실력을 닦았느냐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큰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도 나중에 크게 치러야 되는 그런 또 반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여부리와 관계되어 있는 대목에서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부리를 나타내는 간우천금, 집에 천금을 쌓아둔 대상인, 그 다음에 특이하고 기이한 물건은 차지해 둬라 라고 하는 기화가근은 오늘날 경영하는 분들한테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분들이 꼭 늘 새겨두고 외워두는 그런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부리가 화양부인에게 자초를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그 언니를 먼저 공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유명한 명언이 이색사인자 색세이 에이다. 미모로 누군가를 섬긴 사람은 그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느슨해지는 법이다. 시드는 법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리가 여시춘추라고 하는 백과사전류의 책을 집단지성의 작업 결과로 완성시킨 다음에 함양성문에다 걸어놓고 한 글자라도 고치거나 바꿀 수 있으면은 한 글자당 천금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일자천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사자성어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시황의 생부가 여부리일지 자초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시황이 마지막 그 편지 하나로 역시 여부리 아들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책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부리의 천하를 본 정치 도박을 한 상인 여부리의 천하를 본 정치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